부동산학 원론.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금융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부동산 분야에서 금융 부분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금융 분야에서 부동산이 점하는 비중도 점차 증대하고 있어 부동산 금융의 건전한 발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금의 합리적 분배는 부동산업의 지속 발전을 촉진하는데요. 자금은 부동산업 발전의 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자금을 모아 우수한 부동산 개발, 유통 및 소비자 각 부분에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자금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 소비자금 융통은 금융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금융의 의의 및 역할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산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부동산 금융의 의의, 부동산 금융시장, 그리고 부동산 금융기관 및 담보대출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부동산 금융의 의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부동산 금융시장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기관 및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의 의의. 자, 그럼 부동산 금융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이란 부동산 개발, 유통 및 소비 과정 중에 일어나는 화폐 유통과 신용화의 자금을 조달하고 융자하고 또 관련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총체적 금융 활동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금융의 구체적 업무는 부동산 기업 대출, 부동산 개발 대출, 증권 융자, 주택 저당 대출, 공적 주택 자금, 부동산 보험, 부동산 신탁 및 증권화 자금 융통 등을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활동 주체와 금융업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개발과 기업 경영, 그리고 유통과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업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상품은 토지와 건물이며 상품 가치가 크고 개발은 건설 기간이 길고 경영활동 기간이 비교적 길기 때문이죠. 이에 현대의 시장 경제 하에서 화폐 자본, 유가증권 운용, 정부의 공적 금융 등이 작동하는 조건 하에서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 기업이나 소비자를 지원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업 분야의 질과 양이 발전해야 그 영역에 금융이 개입할 수 있는데요. 이는 부동산 자산 업무 영역을 개척해야 금융업이 번성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업의 생산 및 경영 단계에서 대량 자금이 유보되는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자금은 금융기관에게 자금원이 되어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셋째, 부동산을 매개로 한 일련의 금융행위에 참여하는 자는 1차 시장, 2차 시장, 보증시장, 간접투자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자금 수요자인 부동산 공급자와 부동산 수요자, 자금 대출 금융기관, 유동화 중개기관, 신용보증기관, 투자자, 신탁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부동산 금융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자금 융통량의 거액성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거대하기 때문에 개발 기업이 개발 활동을 하려면 대량의 자금을 투입해야 하며 이때 금융기관은 거액 자금을 대출해 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주택은 소비 재중 가격이 거대한 소비품이어서 소비자가 자기 자금으로 일시에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대량 자금의 융자가 필요하죠. 그러므로 일반 기업의 대출금에 비해 주택금융 융통의 자금량은 대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량이 많으면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가계가 불안해 각국 정부는 주택 LTV 규제를 하는데요. 이를 정리해보면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대출 비율을 늘리고 통제하려면 대출 비율을 낮추는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죠. 부동산 금융의 두 번째 특징은 금융기간 구성의 장기성입니다. 금융 구조가 장기성인 것은 개발 기간이 장기이고 자금 회전율이 늦어 회수에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 건설에서 3, 4년이 걸리고 분양이 순조롭지 못하면 분양 대금으로도 상환도 지체되게 되며 소비자 주택 융자금도 일시에 지급하나 상환은 2, 30년의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의 세 번째 특징은 금융채권의 확실성입니다. 부동산 금융은 일반적으로 장기 신용에 속하기 때문에 부동산 금융 취급기관이 대출할 때 우선 고려하는 것이 채권의 안전성입니다. 이에 금융기관은 당해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이나 제3자의 연대 보증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의 네 번째 특징은 비교적 약한 금융채권의 유동성인데요. 자산의 유동성은 필요할 때 환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속도 및 원금을 말합니다. 환금성이 강할 때 유동성이 강하다고 하며 또한 투자 자산을 저당 채권자가 보관이 용이할 때 자산의 유동성이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전통적 자산 형태 하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인데 그 이유는 매각이 용이치 않고 증권, 채권처럼 수시로 분할하거나 환금할 수 없고 자금이 부동산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 금융의 전통적 운행의 결점 때문에 20세기 60년대 부동산 증권화가 출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유동성이 크게 제고되었고 각국이 부동산 증권화로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부동산 금융의 기능에 대해 살펴볼까요? 첫째, 자금 조달 기능입니다. 이는 금융기관은 부동산업 발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저축을 유인하여 사회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며 이것으로 부동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분야에서 금융 부분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금융 분야에서 부동산이 점하는 비중도 점차 증대하고 있어 부동산 금융의 건전한 발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자금의 합리적 분배로 부동산업의 지속 발전을 촉진합니다. 자금은 부동산업 발전의 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금융기관은 부동산 자금을 모아 우수한 부동산 개발, 유통 및 소비자 각 부분에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자금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며 특히 주택 소비자금 융통은 금융 발전에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 지급 능력을 제고하여 주택시장 유효 수요를 확대하여 주택 건설을 진작시키며 부동산업 발전을 진일보시키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셋째, 국가는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여 거시 조정 및 부동산업 발전을 유도합니다. 부동산업은 국민 경제의 선도 산업 및 기초 산업으로 국민 경제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산업의 운행 상태는 직간접적으로 수십 개 타 산업의 시장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부동산 금융을 이용하여 부동산 시장 운행을 통제하여 국가 거시경제 조정에 활용하기도 했죠. 넷째, 주택 관련 제도 개혁을 촉진하는 데 힘이 됩니다. 정부는 주택기금을 조성하여 1980에서 90년대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 바 있으며 소비자의 지급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은 역시 주택금융이죠. 이에 새 정부가 출연할 때마다 주택금융을 이용하여 주택 소비자를 창출하는 제도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 시장. 이번에는 부동산 금융시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시장이란 부동산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 쌍방이 운용하는 금융도구로 각종 주택융자, 주택저당대출, 부동산 개발융자, 부동산 신탁, 부동산 보험 및 부동산 증권 등을 포괄하는 부동산 자금 교역의 총화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융자 주체, 융자 중개, 시장 금융 도구를 포괄하고 있는데요.
먼저 융자 주체는 시장 자금 공급자 및 수요자를 가리키며 부동산 금융시장의 기본 요소로서 가정, 기업 및 특정 정부 부문 및 주택 도시기금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융자 중개는 부동산 자금 융통 과정 중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 간의 중간 단계에 개입하는 것을 말하며 겸업 혹은 전업 부동산 금융업의 금융기관이 있고 마지막으로 시장 금융도구는 화폐가 거래 도구인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상호 거래하는 각종 금융계약을 말합니다. 시장 금융도구에는 상업어음, 부동산 금융채권, 부동산 저당채권, 부동산 기업 및 부동산 금융기관 발행의 증권 및 만기 미도래의 주택청약통장, 주택저당대출 계약 등이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금융시장의 분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시장의 분류는 시장층 차에 따른 분류와 부동산 금융서비스 대상에 따른 분류, 시장 거래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시장층 차에 따른 분류인데요. 시장은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차 시장은 초급 시장이라고도 하며 대출하는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과 자금 수요자들 간에 형성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금융기관은 부동산 자금 수요자에게 각종 대출 업무, 부동산 증권의 발행 및 거래, 대출 및 증권 업무의 부대 업무, 정부기관, 신탁기관, 보험회사 등의 부동산 대출 및 증권 발행의 보증, 보험 및 신탁 등 거래 활동을 포함하는 활동을 합니다. 다음으로 2차 시장은 저당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과 기관 투자자 및 일반 투자자 간에 형성되는 시장으로 저당권을 매매하는 시장인데요. 2차 시장에서 부동산 신용의 재거래, 재유통시장으로 유가증권처럼 매매하는 것을 저당권 유동화라고 합니다. 2차 시장은 부동산 신용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금융기관 등의 대출 구조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생긴 것으로, 즉 금융기관 등이 원래 저당 부동산 혹은 채권을 팔아서 자금을 취득하고 이를 다시 자금 수요자에게 대출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금융시장의 분류 두 번째는 부동산 금융서비스 대상에 따른 분류인데요. 먼저 주택금융시장은 자유주택금융시장과 국가지도 주택금융시장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택금융시장은 서양 국가에서 발달한 시장인데요. 주택 저당권을 기초로 하여 여러 종류의 신용 네트워크가 교차되어 형성되는 시장으로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형성됩니다. 국가지도 주택금융시장은 국가의 중앙은행이 통제하며 대출 조건이 비교적 안정되고 자유시장보다 더 넓고 두터운 주택금융시장인데요. 통상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시장은 비교적 시장 파동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대출 기간도 길고 이자도 낮은 특징이 있죠. 다음으로 두 번째는 토지금융시장인데요. 토지금융시장은 토지를 저당 잡아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하는 시장으로 농지금융과 시가지금융을 포괄합니다. 주요한 업무는 토지 저당, 융통자금 조달, 대출 업무 등이며 채권화 방식으로 업무를 전개합니다. 부동산 금융시장의 분류 세 번째는 시장거래 방식에 따른 분류인데요. 시장거래 방식에 따라 신용협의시장과 공개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용협의시장은 공급자의 수요와 쌍방이 직접 대면하여 상호 유리한 입장에서 거래를 진행하며 거래 가격은 거래 쌍방이 대출을 협의하는 과정 중에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거래 고객의 범위 역시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개시장은 다시 화폐시장과 자본시장으로 구분되는데요. 화폐시장은 단기자금시장으로 1년 이하 금융을 취급하며 주요 기능은 첫째, 기업의 단기 자금 부족이나 정부의 단기 적자 보전에 단기의 잉여를 신속히 투자할 수 있고, 둘째, 각 은행이 일체가 되어 은행 예금을 전국 신용시장에서 유효하게 집합시킬 수 있으며, 셋째, 대부분의 기업,
가계 및 정부의 임시성, 주기성의 잉여 및 적자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공개시장 중 자본시장은 장기 자금시장으로 1년 이상의 금융거래인데요. 이러한 자본시장은 장기 대출시장 및 증권시장을 포괄합니다. 자, 그럼 부동산 금융시장의 융자 방식 중 직접 융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직접 융자는 부동산 금융기관이 직접 부동산 개발, 경영 활동에 참여하여 부동산업에 투자하여 이윤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직접 융자는 자본시장에서 주식 혹은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부동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부동산 기업은 증권시장에 진입하며 기업의 신용 등급을 제고하고 재무 상황이 개선되며 재무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출구입니다. 이러한 직접 융자는 보통 융자 쌍방 간의 자금량, 시간, 장소와 범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신속성은 떨어지지만 부동산업의 경영 관리를 개선하고 경제 효익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증권 융자는 직업 융자의 주요 형식인데요. 증권 융자는 부동산 채권, 주식 등 증권의 발행과 유통으로 부동산 자금을 조달하는 일종의 금융 활동으로 부동산 기업 융자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간접 융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융자는 은행 등 부동산 금융기관이 부동산 개발, 경영 및 각종 투자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 융자는 금융기관의 자본 운영 상태 및 실제 역량에 근거하며 부동산 개발에 종사하는 기업에게 개발 사업과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며 저당 대출 형식을 취합니다. 간접 융자는 무한 확장 가능성이 있고 융자 쌍방 간의 자금량, 시간, 장소와 범위에 구애받지 않아 융통성이 있으며 자금 운용이 비교적 합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기업은 개발 사업 전에 필히 일정 금액의 자기 자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직접 융자 방식의 이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직접 융자 방식의 이점은 첫째,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 쌍방이 직접 연계하여 각자의 융자 조건에 근거하여 대출 기간, 이자 수준을 합의하여 자금을 융통하며, 둘째, 쌍방이 직접 채권 채무 관계를 형성하며 채무자는 직접 채권자의 감독을 받고 경영상 유효한 압력을 크게 받아 자금 사용의 효익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셋째, 자금 수요자가 장기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투자 자금을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단점으로는 자금량, 기한, 이율 등 면에서 제한이 있고 자금 공급자는 금융중개기관의 완충작용이 결핍되어 직접 융자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다음으로 간접 융자 방식의 이점은 첫째, 자금 융통량이 많고 둘째, 은행 등 금융기관은 거대한 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고 융통이 신속하며 셋째, 금융기관은 다양한 자산부채 구조로 융자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간접 융자는 융자 쌍방이 금융중개기관에 가로막혀 채무자의 경영 상황에 관심을 갖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폐단이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기관 및 담보대출. 자, 그럼 전업부동산 금융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업부동산 금융기관 중 먼저 주택은행은 다소 국가가 주택은행을 설치하여 주택저축 전문은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민주택의 자금을 조성, 관리, 공급하는 등 주택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은행이며 정부 주택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 이 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도시기금 및 국민주택채권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주택도시기금은 정부가 조달하는 자금기구로 서민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융자해주는 기구입니다. 이 기금의 자금 조달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회수금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임대주택 공급 촉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및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부동산 금융기관 체계 하에서 겸용 부동산 금융 업무를 하는 기관은 시중은행, 특수은행, 그리고 지방은행 등 은행권이 있고 상호금융, 보험회사, 증권회사, 신탁회사 및 기타 리츠 등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들 금융 업무를 하는 기관은 부동산 개발이나 투자 등과 관련하여 대출, 주식 발행, 지급 보증 등 다양한 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금융기관의 가장 원초적 업무는 부동산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며 대출은 담보대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때 담보는 부동산이나 제3자의 연대 채무를 요구하고 있죠. 대출하는 기관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구, 예로 주택도시기금이나 민간금융기관 등이 있으며 대출을 받는 기관은 개인이나 기업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와 건물은 단위와 규모가 큰 중요한 경제재입니다. 토지는 단순히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본을 투하한 자산이고 재화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며 건축물도 상품 내지는 투자재로서 높은 가치가 있는 자산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하는 데에는 점차 많은 자금이 필요하여 차입이 필요하고 그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 금융제도도 날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부동산의 자금화가 원활한가, 그렇지 못한가의 여부가 부동산 사업이나 투자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동산 금융은 개인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그 역할이 중요하며 이 때문에 정부는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융자와 담보신탁에 대해 살펴보면 차입자가 대출, 즉 융자를 받으면 반대급부로 담보를 제공해 주는데 이것은 차입자가 금융기관에 채무의 의사표시로서 대출금 상환을 담보해 준다는 표시인데요. 이것을 바로 담보금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담보금융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는 저당이나 가등기가 있습니다. 즉,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이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가등기한 후 그것을 담보로 대출금을 지급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입과 변제 과정에서 차입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관은 법원의 경매 등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저당권의 실행 절차가 복잡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하고자 발전된 것이 바로 신탁 담보 방법입니다. 이것은 차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해 설정하는 신탁으로 자기 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담보부 신탁 약정을 하고 부동산을 신탁한 후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이것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융자받는 방법입니다. 담보부 신탁의 장점은 저당권 설정 제도보다 비용이 절감되고 절차가 간편한 데 있는데요. 다만 경매하여 경락 대금이 채권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부족분을 변제받지 못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부동산 금융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택금융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